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1년 중 마지막 달 12월도 단 이틀 남았고 올해도 예외 없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루하루 살면서 높아진 물가에 머리가 무겁고 언제부터 삶이 좀 수월해질까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 오래전 다니던 하이스쿨 근방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고 당시 미니멈 시간당 $2 받으면서 잠시 일했던 햄버거 스토어를 지났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묘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다른 종류 식당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이 생생히 살아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현재 오늘의 모든 것들이 추억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e-bikes, 바이러스 명칭, 메디칼, 중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평생 가는 우정입니다. 여러분, 전기 자전거죠. e-bike라고 부르는데 요새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학교 길에 어린 학생들이 애용하는 것도 보이고요. 주말에 해변을 가면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런 전기 자전거가 나온 지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지난 수년간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이것은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기가 점점 급증하면서 세일 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상당수 주정부는 자동차 대신 단거리 가는 이동수단으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2023년이 전기자전거 e-bike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트랜스포테이션 연구가가 말한 것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판매가 무려 26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시장 규모는 25억 9천만 달러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렉트릭 바이크, e-바이크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추세입니다. 이제 주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자전거 가격의 30%에서 최고 $1,500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안전도, 이 세이프티 이슈도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지난주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은 e-바이크 세이프티를 두고 안전도 규율에 대한 사인까지 한 상태인데요. 뉴욕시에서는 2022년에 이 전기 자전거로 인해서 화재 건수가 219번, 그리고 147명이 부상을 입었고 6명이 사망 기록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런 전기 자전거 e-바이크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셀폰이나 랩탑과 다를 것 없이 리튬 배터리로 충전해서 이용합니다. 이것의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배터리 안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화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되지 못한 불량 배터리가 가장 빈도수가 높다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배터리인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보통 한 $1,000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고 높은 종류는 $12,000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에 따라오는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볼 것을 강조하고 특히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e-바이크를 구입해서 즐기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그 주 안에 어디에 허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주로 대부분이 로컬 룰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그 안전도와 에티켓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 자전거, e-바이크의 인기와 판매는 팬데믹 이전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때 기억나시죠? 이 텅 빈 길거리에 교통수단이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방법의 움직임을 찾기 시작했고 또 여기다 기후변화의 다양한 이유로 대기 오염을 줄이려는 차원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새 연료 비용 증가 등이 합쳐서 이런 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한순간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최소한 전기 자전거를 두고는 2023년은 기록에 남을 해입니다. 현재 시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10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그중에서도 큰 규모는 뉴욕시입니다.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 가격의 절반 50%나
아니면 최고 $1,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방법에 있어서 뉴욕시는 이바이크를 아주 선호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방출도 적고 복잡한 도심지에 이 단거리를 움직여 가는데 딱 적격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된 것인데요. 몇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 페달에 무관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 스로틀은 최고 시속이 28마일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전기 모페드나 전기 자전거 또 스쿠터들을 합쳐서 2억 8천만 대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모델을 합치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나와 있는데 미국 내 오일 수요를 하루에 100만 배럴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가가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랜스포테이션 전문가 말에 의하면 전기 자전거가 기후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한층 넘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적용될 수 있는 저울 수 있는 전기 자전거도 있다고 하고요. 또 550파운드 정도 무게를 끌 수 있는 큰 사이즈 e-바이크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기 자전거는 이 본인의 신체 조건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움직여 다니는 것을 보면 모든 것 중 절반이요 3마일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거리면 전기 자전거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전거 타는 것이 운동 삼아서 피트니스 액티비티나 아이들 재미거리를 넘어서 이제는 이 조그만 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의 또 다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거리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개인의 신체적인 한계, 또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린다는 이런 모든 우려를 깨트리는 것이죠. 전기 자전거는 한 번 충전해서 40마일 정도까지 가는 거리 레인지가 있고요. 또 파워 등으로 이제는 취미거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사이클링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전문가인 브레인 그린월트스가 있는데요. 브레인 씨는 6년 전에 처음으로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등교할 때 언덕을 너무 쉽게 올라가면서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고요. 땀도 전혀 나지 않고 숨이 막혀오지도 않고 도착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기 자전거를 추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연료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 브레인 씨는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데 최소한 덴버 지역에서는 이 전기 자전거 인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정부가 전기 자전거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뉴스에 그 바로 다음 날 웹사이트가 크래시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국 문화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 운전을 줄인다면 이 트래픽이며 또 연관된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본인은 그래서 요새 그로서리 스토어나 도서관 갈 때 또 일 가는데 이 바이크를 사용합니다. 페달을 도와주는 모터가 작동될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 내 거의 모든 도로는 커다란 SUV들이 질주하는 현실에 이제 좀 더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도 해결 문제에 제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안전과 또 보행자나 다른 것들과 충돌 가능성도 충분히 분석되고 방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팬데믹 동안 우리 귀를 자극하던
이름들, 오미크론, 델타 이런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름들 기억나시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이름들이 언젠가 싶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 이름들, 이것을 정하는 데도 이유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뉴스를 장식했던 다양한 알파벳 이름들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오미크론, 델타가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이제는 이름들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죠. 이번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많은 변이 이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주 지속적으로 빨리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과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그 이름에 대한 규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의존해서 치료나 백신 개발에 이 통하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 WHO는 장소나 사람 등 이름을 만들어 생길 수 있는 애초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를 막고자 그 감염시키는 전염병, 질병 바이러스 이름을 정하는데 테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바이러스 이름 중에 H1N1이라는 바이러스 기억나시죠? 이것은 돼지나 조류나 인간을 감염시킨 것이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것을 스와인 플루라고 불려졌죠. 그랬더니 실제로 돼지고기 섭취해서 이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때 당시 미국 내 이 돼지고기 세일이 크게 하락했고요.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이유 없이 수천,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바이러스 처음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리웠는데 이 질병이 처음 발견된 곳이 중국의 우한이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2020년 2월 들어서 국제 바이러스 명명기관에서 이것을 SARS-CoV-2라고 고쳤죠. 이것은 SARS는 아시다시피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약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급성 호흡기 장애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바이러스였지만 2003년 SARS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와 유전자 차원의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이 2, 숫자 2를 붙인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WHO는 이것보다 COVID-19을 일으킨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원했습니다. 이유는 2003년 SARS 기억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부작용이 꺼려졌던 것이죠. 특히 2003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우려를 피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최초로 질병이 발견된 2019년 말에 맞추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을 결정했고 결국 COVID-19이 된 것이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여기에 맞춰 신속한 이름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3월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지놈 시퀀스를 알아내고 어떻게 변이가 생겨나고 어떻게 이름을 정할지 팽골린, 이것을 줄여서 팽고라고 하는데요. 이 네이밍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코비드가 글로벌 문제가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2020년 팽골린이 개발된 것이죠. 바이러스 변이는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이 변이는 이 RNA 폴리머레이즈에 인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렇지만 이 RNA 폴리머레이즈는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서 한층 더 다양하고 빠르게 변이가 일어난 것이죠. 팬데믹 초기에 SARS-CoV 바이러스 2 바이러스에 단 2개 A와 B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팽골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B.1.17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B.1 변이 안에서 B.1.1 그룹 중에 B.1.7 7번째 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C도 나타나고 D도 줄줄이 나타난 것이죠. 과학자들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결국 XBB.1.5 같은 경우 연관된 과학자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어렵죠. 이것은 첫 번째에서 변이, 두 번째는 어디서 합쳐진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합쳐진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2021년 3월에 가서 WHO는 팽골린 시스템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그릭 레터를 이용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 변이보다는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달라지고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들만 집중해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B.1.1.7은 우리 귀에 익숙한 알파가 되었고요. 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던 변이 B.1.1
1.617.2는 이것 역시 기억이 생성한 델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WHO는 델타와 오미크론의 구별은 필요하다고 더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움직이는 방법이 현저히 다르고 또 인간 면역 시스템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물결의 감염과 입원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개가 넘는 변이 유전자를 포함해서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BA.2까지 있었으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자체 내 그릭 알파벳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결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WHO는 오미크론 변이 중 완전히 새로운 변이 그룹을 만들기까지 했죠. 과학자들은 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간의 비슷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점 등만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바이러스 간의 그 유전자 순서, 시퀀스를 클래시파이하는 넥스클래드라는 방법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귀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상대방 과학자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도요, 이름을 정하는데 한층 더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고 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 이런 복잡한 모든 거 다 알 필요 없지만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데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이 따라오는 또 변이 찬스를 일으켜서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손을 자주 씻고 본인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 머무르고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델타, 오미크론 이런 이름들 언제였나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전국적인 그 보험 있죠.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는 보험.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것을 메디캐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메디캐리 이 수혜자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확장이 되는데 지금 사우스 LA 지역의 학교 앞에 아이를 픽업하러 온 엄마들끼리 대화 도중에 와나 도밍게스 씨가 묻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았느냐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메디케어 신청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다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와나 씨는 근방에 이 팔로마 마켓 앞에 가서도 건강보험 정보 플라이어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저소득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류 미비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메디케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서서히 범위를 넓혀오고 있는 캘리포니아 건강보호 프로그램의 최고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 젊은 층,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던 범위가 이제는 더 넓어진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 안에 미국 시민권자 없이 인구 중에 무보험 비율이 21% 선인데요. 이것은 다른 주 평균 36%보다 한층 낮은 것이죠. 근데 이제 단 며칠 남은 1월 1일이 되면 마지막 남은 현재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는 26살에서 49살 사이에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도 미비 서류 그룹까지 포함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측하기로는 추가로 70만 명 이상이 이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에 말한 와나 씨는 이런 변화 사실을 더 많은 이 서류 미비자 체류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래도 불법 체류라든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찾을 비율이 한층 적었죠. 단 29%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한 번도 의사를 방문하지 적이 없다고 말한 사람도 상당수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는 아무래도 두려움이 제일 큰 이유인데요. 미래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록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정보가 제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퍼블릭 차지라는 룰이 있는데요. 정부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합법 신분을 얻는데 거부된다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메디케어 베네핏은 장기 정신병원이나 양로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에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퍼블릭 차지가 아니라고 와나 씨는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주정부 차원에서도 와나 씨 같은 이 길거리 홍보 인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네트워크인 알타메드라고 있죠. 알타메드가 이것에 앞장서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격이죠. 지난 11월 이들은 보일 하이츠의 오피스에 모여서 주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 자세히 정보를 듣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컴 레벨과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레벨까지 보험 커버가 되는지 디테일 정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LA 타임즈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이민자 중 3분의 1 이상이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이들은 비자가 없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음식이나 주거시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이런 일반 공공 프로그램 사용을 피해왔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알려질까 두려워서 가장 큰 이유였고요. 이 중에 70%는 이런 것이 이용하는 것이 미래 영주권이나 합법적 신분을 얻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절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퍼블릭 차지 리스트 안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때 당시에 법정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공식으로 리스트에서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 홍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프레스노 지역에서는 비영리 단체인 센트로 라 파밀리아 아드보케시 서비스에서는 이민자들에게 특히 이 지역 농장 노동자들에게 토요일도 문을 열고 신청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스페니쉬 도움도 동원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민자 애드보케시 그룹인 이 토덱 리글 센터 역시 비슷한 커뮤니티 아웃리치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 단체는 지난 몇 년 동안 메디켈 홍보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왔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체류 상태 무관하게 어린이들에게 메디켈이 커버되게 변했을 때 농부들의 자녀들을 사인하기를 추구한 것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카운티 농장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손을 뻗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 멘도시노 카운티 로컬 와인 노동자들에게도 홍보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가장 힘든 그룹 같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 도움을 찾지 않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와나 도밍게스 씨는 오늘도 로스앤젤레스 전역을 돌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와나 씨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말한 팔로마 마켓 근방에 살았던 그녀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앙겔 바스케스가 사망했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앙겔 바스케스는 팬데믹 초기에 코비드에 걸렸던 친구였는데 앰뷸런스 부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신분 상황이 그랬고 또 여기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앙겔 주니어는 구아타말라에 있는 식구들이 병원 갈 것을 얘기했지만 그냥 몸살이라고만 말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됐을 때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5살의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고 원하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이번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최소한 7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새로운 확장, 이런 익스펜션으로 이 경비로 14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장착한다면 1년 버짓은 34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전기 자동차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미국에서도 제일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많은 전기 자동차들이 언젠가는 중고 전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팔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 이 초창기 나온 전기 자동차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중고차로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 used 전기 자동차 인기가 최저라네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동차를 합쳐서 중고 자동차 마켓은 12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런데 이 중 배터리 중고 자동차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 구입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배터리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충전 시설의 부족 등을 합쳐가지고 또 거기다 테슬라를 비롯해 치열한 전기 자동차 마켓의 경쟁으로 가격이 낮춰지면서 이 회사 순수익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만 보아도요, 그곳에서 자동차의 대부분 거래는 리즈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자동차 생산 회사나 재정 파이낸스를 담당해주는 딜러들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 가치의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입니다. 또 자동차 구입의 최고 바이어가 바로 렌트카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다시 중고가 됐을 때 차를 파는데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숫자를 아예 낮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 가서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에 리즈로 나간 유럽 전기 자동차 숫자가 120만 대라고 하는데, 이 모든 전기 자동차가 리즈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중고 시장에 풀려날 것인데, 이런 문제를 회사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현재 중고 전기 자동차 수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오래되고 누구도 원치 않는 가솔린 자동차인 경우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팔려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해결 방법은 중고 전기 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중고 전기 자동차 문제는 현재 중국에 가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가 몇 층으로 쌓여있는 이 중고 전기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둘러싸서 주위를 이렇게 보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 사인은 이미 이전부터 보였다고 합니다. 올해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면서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들과 가격 경쟁을 일으켰던 결과를 초래했죠. 결국 그들의 순수익을 일부러 희생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몇몇 회사들은 손실액이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고 전기 자동차 가격은 올해 10월까지 3분의 1이나 하락했습니다. 모든 중고 자동차 가격 하락이 평균 5%로 볼 때 이것은 몇 배나 높은 숫자지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가 팔려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가솔린 중고차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런 중고 전기 자동차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테슬라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모델 X는 21,775달러가 떨어졌고요. 이 역시 럭셔리 세단이죠. 모델 S는 18,596, 그리고 모델 3는 14,716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도 그렇지만요. 중고 전기 자동차가 팔리는 이 시간도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한층 더 길었습니다. 중고 전기 자동차가 팔리는데 평균 52.4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교해서 가솔린 중고 자동차는 49.2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지 않는 중고 전기 자동차 중 최고는 주로 가격대가 높은 럭셔리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마세라티 콰트로 트로포르테 그리고 기아 EV6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 그래도 제일 잘 팔려나가는 중고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 4개 모델 중 3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모델 Y가 제일 빨리 팔려나갔는데 43.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델 X 중고의 53.3일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중고 전기 자동차 중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종류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니산 리프였고 그 다음이 테슬라 3개 모델, 또 쉐볼레 볼트 가격이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직 테슬라 모델 Y만이 탑10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의 최고 마켓이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새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오면 제일 먼저 대규모 딜러와 플릿 자동차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세컨 핸드 마켓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면에서는 요새 새 전기 자동차 오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점점 더 많은 전기 자동차 딜러 마당에 랏에 90일 이상 머물러 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위험한 인벤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새 자동차 구입을 하려는 바이어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만들려면 전기 자동차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처해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중고차를 취급하는 전문 기관들도 사실 중고 전기 자동차는 처음 겪어보는 현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일반 가솔린 중고차는요, 그 연도가 언제고 몇 마일 달렸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곧장 정해지지만 중고 전기 자동차를 두고는 다릅니다. 이 배터리의 질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신속한 테스팅이 없는 상황이라 더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해야 하는 가치는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도저히 정확하게 배터리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죠. 어떤 전기 자동차는 실제보다 배터리 성능이 좋기도 하면서 이런 측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서나 또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확실한 리더로서 이 회사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그나마 중고 전기 자동차 판매에서는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고 전기 자동차 구입은 망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 중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배터리는 가격도 한층 더 저렴하고요. 충전을 한 번에 더 먼 거리 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은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머세디스 벤츠 그룹 AG나 BMW에서는 차세대 전기 자동차를 몇 년 안에 내놓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볼kswagen이나 스텔란티스, 리노울트 같은 경우에는요. 25,000달러 아래의 가격에 아주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확실함이 굳건히 서기 전까지는 많은 바이어들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보다는 리스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중고 전기 자동차는 더 많이 숫자적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자동차는 소유한다는 오너십보다는 사용자라는 유저십이 더 맞을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고 전기 자동차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참 요새 같은 할러데이 기간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1970년대 초 요새 같은 할러데이 기간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서 이 공항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지 모르던 찰나 이 공항에서 이루어진 우정이 평생 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데비 씨와 캐티 두 여성 간에 이루어진 우정인데요. 바로 LA 남쪽 노르웍에 살던 이 데비 씨는 어머니 밀리 씨와 오레곤주의 친척집에 가는 중이었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편안한 모녀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향이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이었던 캐티 씨는 직장 이유로 큰 도시 LA로 옮겨 지난 몇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 생활에 익숙해지고 만족해서 정착에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제 할러데이를 즈음해서 가족 방문으로 시애틀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캐티 씨가 외롭게 느껴졌는지 성격이 아주 좋은 어머니 밀리 씨는 세 사람이 마실 음료수를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은 비행기 타기 전 대화가 이어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성격이 아주 좋은 이 어머니 밀리 씨는 승무원들과 이야기 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좌석도 바꿔온 곳입니다. 모녀와 본인의 목적지는 달랐지만 이때 당시에는 휴즈 에어웨스트 항공사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간중간에 몇 번 착륙했던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비록 연착에 늦어지기는 했어도 이 할러데이 분위기에 대부분 승객들 큰 불평 없었다는 것이죠. 비행기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사이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모녀가 내릴 곳 오레곤주의 유진에 도착해서 물론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리고 새해에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묻고 자주 연락하자고 이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워싱턴주 야키마에 도착해 부모님이 픽업을 나오셨고 비행기 안에서 만난 모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동생 등 친척들과 오랜만에 포옹을 했고요.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 부엌에서 가족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이 피었죠. LA 생활에 대해 모든 식구들이 궁금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할러데이 기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돌아온 캐티 씨는 데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서로 각각 친구들도 소개를 해주고 두 여인 간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면서 친구가 된 것이죠. 캐티 씨는 LA 생활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변해갔고 두 여인은 쇼핑도 같이 다니고 다저스 게임에 가는 것이 큰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6년 말 다시 가족 방문을 가게 된 캐티 씨는 이번에는 비행기 대신 자동차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비 씨에게 혹시 같이 가서 가족 만나겠느냐고 물었더니 데비 씨는 쉽게 동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자동차 타이어도 한번 터졌지만 무사히 워싱턴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데비 씨는 캐티 씨의 가족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이죠. 캐티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17년을 살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데비 씨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와서 그녀의 회사가 시애틀에 새로운 디비전을 열게 되었고요. 좋은 커리어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 가까이 살겠다는 이유로 캐티 씨는 워싱턴주로 다시 이사해 간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씩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를 오고 가고 통화는 거의 매일같이 해가면서 우정은 이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디즈니랜드는 물론이고요. 라스베가스의 뉴욕까지 같이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대에 도달한 두 사람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실제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정은 어느 때보다 더 단단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면서 두 사람이 말하는 우정이란 절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꼭 매주 한 번씩 통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었다.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 그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더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애초에 공항 우정이 싹 트는데 1등 공신이었던 데비 씨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두 여인은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기간 동안 데비 씨 어머니는 물론이고요. 캐티 씨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척 몇 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고 본인들 자신들 건강 문제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데비 씨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고요. 캐티 씨는 그녀를 방문한 것이죠. 언제라도 나는 데비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무슨 일이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대화가 끝나고 나면 늘 그랬듯이 웃음꽃으로 마감한다고 웃습니다. 이제 시니어가 된 두 사람, 건강 문제, 더욱이 그동안 겪었던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봄이 오면 캐티 씨는 캘리포니아의 데비 씨를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 만나면 얼마 전 만났던 두 친구처럼 곧장 편안한 대화에 웃음으로 가득 찰 것이 너무나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정의 친구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통화는 매일 이어질 것입니다. 방금 지나간 크리스마스 이브는 두 여성이 만난 지 언 4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비행기 지연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친구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같이 늙어가면서 많은 것을 나눈 두 여성 간의 우정 정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프렌드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우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부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같은 할러데이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더 어울리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스토리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만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데 평생 우정을 유지하는 두 여성 간의 이야기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거의 50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 우정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데는 서로의 노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 지금은 과연 몇 명이나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친척들 또 친구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우정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오랜만에 만남을 갖고 밀린 회포를 풀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보내드린 위클리 매거진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애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